오늘 S&P 미국 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유럽 장도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 아시아 장 중에 중국 장이나 뭐 이런 거 초반부에는 괜찮았는데 후반부로 넘어가서 안 좋아졌고, 우리나라는 특히 1%가 넘게까지 플러스로 갔다가 다 빼먹고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엔 눈치 보기 정도로 실제로 발표 나기 전까지는 그냥 큰 변동성 없이 지나갈 것 같이, 일단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뭔가 상황이 터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비상사태를 영국에서 비상사태를 13일 어젠가요? 예, 선포했고, 대통령 재택근무 해라. 뭐 그다음에 어디 출입할 때 뭐 백신 맞은 거 이런 것들 확인해라. 그다음에 실내에서 마스크 써라. 뭐 이런 것들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증세가 최악이 아니더라도 병원 쪽에서 좀 문제의 난리를 겪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난리를 겪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활동 통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오미크론으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와서 사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좀 심한 분이나 이런 분들은 폐렴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감기나 혹은 뭐 독감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심각하다라고 바로 지금 인식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빠른 게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통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간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약화되겠죠. 백신을 맞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 사실은 공기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봄으로 가거나 이렇게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순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중국도 피해갈 수가 없죠. 거기다 내년도 동계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얘네 또 한 번 했다가 대량으로 확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또 확 막았다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내년 초에?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제로를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이 터지면 완전히 봉쇄시켜버리잖아요. 그런 행위가 내년도 2월에 아마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이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시장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뭐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은 모레 FOMC에 흘러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나 이런 것들은 아랫방향으로 그냥 후반부에 들렸다가 완전히 털어서 끝내고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장 후반부에 완전히 털어서 저점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냥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이 일단은 눈치 보기로 들어간 것 같고, 유가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역시 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쪽의 불안정성은 일정 부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구리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보면 구리, 이게 유가 반등했다가 힘이 탄력을 잃고 있죠. 천연가스는 아예 세게 내려왔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들은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누적적으로 뭐 임금이라든가 혹은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PPI가 너무 높은 것들이 이제 CPI 쪽으로 서로 전가되는 시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보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오늘 좀만 거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경 글로벌 마켓인데, 산타랠리 조재길 특파원께서 12월 14일자에 올린 얘기입니다. 산타랠리 기법을 베니스터가 100년 내에 세 번째 거품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증시가 단기 조정을 받은 뒤 또 다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깨지면 큰일 나겠죠. 메리 베니스터 스티펠 주식 전략 팀장이 잘못된 통화 정책을 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준은 주식 친화적 정책을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 그런데 그게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유발하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생각하기를 친화적이지 않고 금리 인상이 맞붙어 있다라고 하는 약간 매파적 발언으로 나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 1분 기준 S&P 500 지수가 4,000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튀임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조정을 안 받고 가면 다시 한번 조정은 10% 넘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서부터 다시 튀어서 2023년도까지 주가 밀려 올라갈 거라는 거죠. 저도 이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주가는 밀고 올라가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수상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23년도 여기 보면 지수, 이게 그 PE 지수거든요. PE 지수인데 과거에 이게 대공황 때고 이때가 IT 버블 때인데 지금 또다시 이 중간 추세선 라인에 올라간 이 정도의 버블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헤맬 수도 있다.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헤맬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공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T 때는 붕괴됐지만 헤매진 않았죠. 장기간 박스권에 갇힌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아폴로 웰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 한번 확정해서 볼게요. 예전에 한번 그 미국 주식 분석하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쭉 장세를 뻗친 시기하고 박스권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쭉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번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박스권으로 갇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죠. 뭐 여기 이렇게 대규모로 밀고 올라왔었던 시기의 이벤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플러스 미국의 그 글로벌리제이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개인들의 소비 성향이 강해져서 GDP의 소비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시절이 파괴되면서 논하는 장사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모멘텀, 밀고 올라온 모멘텀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준이 대규모로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퍼베이스를 높게 만드는, 그리고 밀고 올라오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이번 트렌드의 핵심이고, 그게 이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미중 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그 무역이 자유무역에서 약간 퇴보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붕괴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IT 버블 붕괴 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기사에 보면 닷컴 버블 올라가는 정도가 상당히 높이까지 여기 40-5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40-50% 더 뛸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얄데인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빨간 게 미국의 주식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퍼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때가 IT 버블 때거든요. IT 버블 때 같은 경우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 퍼의 역수가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국채는 완전히 안전자산이잖아요. 그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거래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10년 국채 수익률은 한 5-6%대, 6%대 정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은 한 4%, 3%대에 있으니까 거의 2-3% 차이가 났었죠.
그런 이후에 일정 부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식은 퍼의 역수인 기대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앞서는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계속 밀려 올라가면 EPS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얘는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역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한 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 여력은, 여기 보시면 미국의 MSCI 지수 한 24배 약간 밑에 있는데 퍼의 역수로 30배가 되면 한 3.3% 정도 되거든요. 주가 기대 수익률로. 그러면 30배면 24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한 25%에서 30%의 상승 여력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 붙는 거하고 얘가 올라와서 붙어서 이렇게 맞닿는 지점 정도를 3.3% 정도, 3% 중반 정도로 잡으면 앞으로도 25%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EPS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50%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극단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S&P 500 지수가 버블을 형성하면 지금 현재 지수에서 한 맥스로는 3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가 아니더라도 이 산타렐리, 그러니까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베니스틴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도 드렸죠. 근데 이번에 하반기 상승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짧음의 분계가 주택 시장일 수도 있고요. 채권 시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블에 휩싸인, 예를 들면 테슬라도 버블입니다. 그렇게 버블에 휩싸여 있는 하이테크니컬 관련 기술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지일 수 있는데, 일단은 신용이 여러 군데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자산 버블이 어디선가 꺼지기 시작하고, 그 꺼진 게 또 다른 것을 이제 밀어내리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촉발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 그쪽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마 초기 시그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사실은 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도 신용등급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하이힐드의 그 채권 수익률은 그 과거 역대 그 통계치가 나온 90년대 중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얘가 어느 순간에 위로 빠른 속도로 들려 올라가면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버블이 어떤 한 지역에서 깨진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택시장과 연결될지 혹은 그 아크펀드,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추정하고 있는 그 신기술 쪽, 혁신 쪽에 있는 것들이 붕괴될지 혹은 채권 시장에서 붕괴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조짐은 전혀 없고, 이게 한동안 더 뻗는 상황이 발생한 뒤에나 붕괴라는 얘기가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하고 12월 14일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김영상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 상장하자마자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고 있답니다. 아주 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계속 올라갈 거면 이 사람들이 왜 지분을 매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카카오뱅크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기사 중에 내용이 나왔는데, 카카오뱅크 여기 나오네요.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에서도 상장 직후 임직원들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정기동 카카오뱅크 최고 기술 책임자가 76억 규모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분은 진짜 정신이 있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서 최고 상장되어 있는데 이걸 전량을 매도한다는 게 참. 그래서 카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카뱅이거든요. 상장 후에 급등해서 9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3,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올라탄 개미들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내려갔다가 쭉 밀려 올라갔는데 20만원 넘어가니까 털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내려오면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주식일 경우 투자를 하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측정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그 가치 측정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애널들이 어떤 측정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들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치 측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사 중에 하나 이미 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테슬라가 주식 매도했다. 뭐 여러 가지 베이조스도 아마존 매도하고 머스크도 매도하고 또 여기 보면 머스크는 세금 납부에 3배의 주식을 매각했는데 이거는 세금 납부 때문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경영진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특히 기술주나 혁신주들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소한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토네이도가 휩쓰는 그 자리에. 그런 생각으로 약간 과도한 배수를 보이고 있는 주식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거의 끝자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펀드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